안녕하세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옛이야기 채널 고은야담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전설과 숨겨진 인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고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고은야담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응원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조선시대의 깊은 산골의 작은 마을의 학식은 높으나 가난하기 짝이 없는 선비 이석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치를 기회조차 갖지 못할 만큼 가난하여 낮에는 논밭머리에서 마을 아이들과 나무를 캐어 연명했고 밤이면 기름 한 방울 아껴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끼니는 늘 보리가루에 쑥을 섞어 간신히 때웠고 그의 작은 초가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허름한 초옥이었죠.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의 아내 최수연은 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시집살이 한 날부터 기와 대신 초가지붕을 맞닥뜨리게 되었죠. 그럼에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작은 쪽박 하나에 담긴 미움을 서로 나누며 지극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수연은 손끝이 야무져 이웃의 옷을 지어주고 바느질을 해주며 품삯을 벌었고 때로는 그 돈으로 겨우겨우 아이에게 죽 한 그릇 더 먹일 수 있었죠. 이석현 부부에게는 5살 난 아들 이현동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또래보다 말이 트이고 글에 관심이 많았으니 부친의 기품과 모친의 마음을 모두 닮은 듯했습니다. 현동이의 웃음소리는 초가집에 비치는 유일한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이석현은 농사일에는 서툴렀지만 배운 것을 나누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 성심을 다했습니다. 매일같이 마을 사랑방에 나가 글을 가르쳤고 부지런히 서책을 펼쳐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 장터에서 바쁘게 일하는 상인들, 심지어는 말썽꾸러기 아이들까지도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동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소?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리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리 글만 가르치다가는 굶어 죽지. 글씨 몇 자 가르쳐서 쌀이 나오냐? 아이들조차 거지 선비다 하며 장난스럽게 그의 뒤를 쫓아다녔고 그가 지나가는 길목의 돌멩이나 나뭇가지 장난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글 공부 대신 먹을 것을 달라며 땡깡을 부리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이석현은 미소를 머금은 채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장난을 모른 척 넘기며 조용히 사랑방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등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꼭 아무도 못 알아보는 보배 같으시어요. 세상은 언젠가 그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난하고 고된 가운데서도 이석현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등불이 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이석현은 귀한 글 쓸 종이를 구하기 위해 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골물 지경이었지만 학문을 향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 마을 어귀 성황당 나무 아래에서 생소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젊은 머슴이 마치 거미 같이 땅에 손을 대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마을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바보 하고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석현이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아이들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머슴의 이마에 정확히 맞고 말았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듯 움찔했지만 그저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석현은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체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꾸짖는 대신 황급히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부인! 이석현의 다급한 목소리에 최수연은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이석현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최수연을 데리고 다시 성황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얘야, 괜찮으냐? 이석현 부부가 도착했을 때 그 머슴은 여전히 피를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픔을 참는 듯 이석현 부부를 올려다봤습니다. 최수연은 머슴의 상처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늘 아끼던 깨끗한 무명천을 재빨리 가져와 능숙한 손길로 이마의 상처를 소독하고 조심스럽게 둘러주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무명천 하나도 귀한 시절이었지만 이석현 부부는 그 머슴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아직 어린 것이 어찌 이리 심한 장난을 치는고.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서 쉬면 안 된다. 최수연은 머슴의 손을 잡고 이석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석현 부부는 며칠 동안 그 아이의 상처를 정성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격하며 이석현 부부를 더욱 따랐습니다. 이석현은 그의 맑은 눈빛에서 순수함과 선함을 보았습니다. 머슴이 회복될 무렵 이석현은 그 아이가 마을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며 홀로 살고 있는 돌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부인, 저 아이가 바로 이 마을에서 바보 돌쇠라 불리며 구박받는 아이라고 하오. 돌쇠의 눈빛이 참으로 막소. 상처 입은 아이를 돌보니 초지일관이라 처음 품은 마음을 변치 않으니 이것 또한 인연이 아니겠소? 오늘부터 돌쇠를 내 동생으로 삼아야겠소. 최수연은 남편의 깊은 마음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가 잠에서 깨어나자 이석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이제 너는 우리 집 동생이다. 나는 내 형이요. 이분은 내 형수님이시다. 앞으로 너를 바보라 부르는 이가 있다면 내가 나서서 혼내주마. 돌쇠는 이석현의 따뜻한 말에 그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수연은 돌쇠에게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돌쇠 도련님, 이제부터 편히 지내시어요. 이곳은 도련님의 집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석현 부부가 미련한 돌쇠를 데려온 것도 모자라 양반인 최수연 부인이 천한 머슴에게 도련님이라 부르는 것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니, 양반 마님이 어찌 머슴에게 도련님이라 부른단 말인가?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최수연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의 동생이니 당연히 도련님이 맞습니다. 이석현 부부는 돌쇠를 친동생처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이석현은 없는 살림에도 매일 글을 쓰고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들 현동이 옆에서 아버지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돌쇠가 가족이 된 후로는 현동과 함께 돌쇠에게도 글 읽는 법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돌쇠는 비록 배우는 속도는 더뎠지만 꾸준히 노력했고 현동은 그런 돌쇠를 형처럼 따르며 함께 글을 익혔습니다. 현동은 돌쇠에게 돌쇠 삼촌, 하고 부르며 언제나 함께 놀고 공부했습니다. 돌쇠 역시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않고 이석현 부부와 현동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이석현이 책을 읽어주면 돌쇠와 현동은 나란히 앉아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고 더 이상 배를 골물 수 없게 되자 이석현은 결국 농사에 손을 대기로 결심했습니다. 괭이를 들고 밭에 나서는 그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양반이 어찌 천하게 농사일을 한단 말인가? 이석현은 이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어디 신분에 귀천이 있으며 하는 일에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 굶주린 배를 채우고 가족을 보살피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단호한 말에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석현에게 밭일은 그야말로 고통이었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밭에서 땀을 비 오듯 쏟으며 겨우 호미질 몇 번 하고 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양반의 희고 고운 손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흙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그때 돌쇠가 다가와 형님, 힘드십니까요? 제가 땅을 정말 잘합니다요. 제가 해볼게요. 하고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이석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돌쇠의 간절한 눈빛에 속는 셈치고 밭을 맡겼습니다. 사실 돌쇠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노는 대신 혼자 조용히 땅에 손을 대고 앉아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땅에 귀를 대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땅 속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 뿌리가 뻗어나가는 소리, 흙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돌쇠에게 세상의 어떤 놀이보다도 흥미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석현 부부는 그런 돌쇠의 남다른 모습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토록 경이로운 재능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 돌쇠야. 내가 한번 해보겠느냐? 돌쇠는 밭에 들어서자마자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더니 갑자기 눈을 감고 밭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땅에 숨결을 듣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흙 한 줌을 집어 코끝에 대고 킁킁 냄새를 맡고는 삽 한 자루로 밭의 지맥을 정확히 짚어내며 여기입니다요, 형님. 여기에 물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석현은 반신반의하며 돌쇠가 가리킨 곳을 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실망하려는 찰나 갑자기 흙 속에서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수연과 현동이도 옆에서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돌쇠는 놀라운 직관으로 매번 가장 좋은 땅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날은 척박해 보이는 황무지 한가운데를 가리키며 형님,
이 땅 밑에서 곡식들이 노래를 부릅니다요. 라고 했고 이석현이 그곳을 개간하자 거짓말처럼 비옥한 논밭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말라버린 논을 보고 형님, 저기 큰 바위 뒤에 물줄기가 잠자고 있습니다요. 하여 바위를 옮기고 수로를 파내자 숨어있던 샘물이 터져나와 논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돌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땅은 놀랍도록 생명력을 얻었고 그의 이석현의 밭은 유례없는 풍년을 맞았습니다. 이석현 부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돌쇠 도련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모든 것을 도련님이 하신 것이어요? 최수연이 믿기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돌쇠는 활짝 웃으며 네, 제가 물이 어디서 오는지 다 알아요. 땅이 저한테 다 말해줍니다요. 라고 답했습니다. 돌쇠의 특별한 재능은 바로 땅의 기운을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지형뿐 아니라 땅속 깊이 흐르는 물줄기, 광맥 그리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땅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석현 부부는 돌쇠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의 능력을 믿어주었습니다. 이석현은 돌쇠의 도움을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논밭을 일궜습니다. 돌쇠는 놀라운 직관으로 매번 가장 좋은 땅을 찾아냈고 이석현은 그의 지시를 따라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석현은 그를 가르치던 열정으로 농사 기술을 익혔고 돌쇠의 뛰어난 감각과 자신의 학식을 접목해 효율적인 농법을 개발했습니다. 현동이도 아버지와 돌쇠의 삼촌의 모습을 보며 농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이석현의 집안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논밭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쌓였습니다. 거지 선비였던 이석현은 어느새 마을 제일의 만석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석현 부부는 부자가 되었음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쇠를 단순히 머슴이 아닌 한 가족이자 소중한 친구로 대했습니다. 최수연은 여전히 돌쇠의 옷을 손수지어 입히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돌쇠 역시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않고 이석현 부부를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석현과 돌쇠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이제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비웃음이 아닌 놀라움과 어렴풋한 존경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지 선비가 만석군이 되고 바보 돌쇠가 신통한 재주를 가졌다는 소문은 마을을 넘어 주변 고을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조선 팔도에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혹독한 가뭄과 기근이 겹쳐 민초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조차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논밭은 모두 바짝 말라 쩍쩍 갈라지고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말라가는 우물소리처럼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연일 기우제를 올리고 방책을 세우려 애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곳간마다 쌓여있던 곡식도 바닥을 드러냈고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이어가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석현 부부는 결코 자신들만 배부르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돌쇠 덕분에 맞이한 대풍년으로 집 창고엔 곡식이 넉넉했지만 그들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전벽해라 했던가요? 우리가 곡식이 넘쳐나는 이 마당에 이웃들이 굶고 있으니 어찌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이석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말이 옳소. 내일부터 당장 마을을 돌며 쌀을 나눠줍시다. 곡식이 곡식답게 쓰이는 것은 허기를 채울 때 아니겠소? 그리하여 이석현 부부는 이른 새벽부터 쌀가마니를 등에 메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기근에 시달리는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쌀 한 가마니는 곧 사람 한 집안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명의 무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눈치 보며 받지 않으려 했지만 이석현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전하자 하나둘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집을 돌다 보니 어느 초가 앞에 이르렀을 때 이석현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몇 해 전 어린 돌쇠에게 돌을 던지며 괴롭히던 아이의 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돌쇠의 이마에 상처를 남겼고 돌쇠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석현은 조용히 돌쇠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저 집도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을 게야. 저들을 도와줘도 괜찮겠나? 돌쇠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때는 그 아이도 철이 없었던 것일 뿐입니다요. 지금쯤은 많이 컸을 테니 아픔도 기억하겠지요. 제가 쌀을 들고 다녀오겠습니다요.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쌀가마니를 메고 그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16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돌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돌쇠 형, 아니, 어르신, 그날 이후로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문지방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쇠는 웃으며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됐습니다요. 그때 일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지금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요. 그 따뜻한 말에 소년은 눈물을 글썽였고 그의 어머니는 집안에서 나와 두 손으로 돌쇠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날 돌쇠가 나눈 것은 곡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품은 이의 진심 어린 용서이자 세대를 뛰어넘는 화해였습니다. 며칠 뒤 이석현은 돌쇠의 말대로 마을 어귀 큰 바위 밑에 샘물이 있다는 희망을 품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날은 더욱 가물어갔고 바위는 단단히 뿌리 박힌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마치 숨을 죽인 듯 아무 소리도 들려주지 않았고 며칠을 파도 바닥에는 메마른 먼지만 날렸습니다. 돌쇠의 얼굴에도 드물게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형님, 이상합니다요. 분명히 물이 여기서 말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석현과 돌쇠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 바위를 깊이 파내려 갔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삼나리 바위 틈 어딘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쾅! 하는 묵직한 울림과 함께 갑작스레 흙 속에서 차고 맑은 물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이야. 물이 솟는다. 최수연과 현동이도 맨발로 달려나와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이윽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뛰쳐나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기적의 샘물 덕분에 마을의 논밭은 다시 생기를 얻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석현은 곧바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활수지략이라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는 돌쇠에게 배운 땅의 흐름, 물길의 맥, 수맥의 고르기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백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냈습니다. 이 책은 인근 고을의 관아에 전달되었고 고을 사또는 그 내용을 읽고 감탄하며 직접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으로부터 급히 도성으로 올라오라는 부름이 내려졌습니다. 임금 앞에 선 이석현은 무릎을 꿇고 예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활수지략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목마름과 굶주림에 고통받을 때 그대는 아무 대가 없이 지혜를 나누었구나. 과인은 그대와 그대의 가족 모두를 치하하고 싶다. 이석현은 머리를 깊이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 책은 소인의 것이 아니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집에 머물던 머슴 돌쇠이자 저와 형제의 연을 맺은 의동생 돌쇠가 가르쳐준 것을 제가 글로 옮긴 것일 뿐이옵니다. 진정한 공은 그에게 있사옵니다. 임금은 놀란 듯 고개를 들고 대궐 뒤편에서 기다리던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맑은 얼굴에 흙먼지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마치 어린 시절의 대자연을 품은 듯 맑고 단단했습니다. 돌쇠라 하였느냐?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하다 이윽고 목소리에 힘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름 없이 머슴이라 불리며도 땅을 알고 백성을 살린 자다. 과인은 그대의 공을 백성에게 널리 알릴 것이다. 너의 이름을 이석수라 하노라. 돌석, 물수, 땅과 물을 다스리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라. 그 순간 돌쇠, 아니 이제는 이석수라 불릴 청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형님 이석현과 형수님 최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석수, 저도 이제 이름이 있네요. 형님, 형수님, 고맙습니다요. 임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조정에 머물게 하여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함께하게 하고 싶다. 과인의 곁에서 힘을 보태주겠느냐? 이석수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인은 형님과 형수님 그리고 현동이와 함께 시골에서 백성들을 돕고 싶사옵니다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옵니다. 임금은 그의 고백에 잠시 말을 잃었고 이내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참된 인재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법이지. 그렇다면 너와 그대 형은 그곳에서 조선을 살릴 물을 이어가거라. 그렇게 하여 임금은 이석현의 고향 마을에 수리청을 세웠습니다. 이석현에게는 수리청을 총괄하며 이석수를 돕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석현의 학식과 이석수의 재능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더 큰 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왕의 깊은 해안이었습니다.
수리청은 왕이 물길을 관리하고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관청으로 마을의 수맥을 개발하고 물길을 다스리는 일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된 수리청이 자리를 잡고 전국 각지에 물줄기가 뚫리면서 이석현 부부가 있는 고을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제 이석수도 어엿한 양반의 신분과 관직을 가진 존재가 되었으니 이석현 부부는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혼인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석수 도련님도 이제 짝을 찾아야 할 텐데요. 최수연이 이석현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석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석수가 워낙 순박하여 어떤 여인을 만나야 할지. 현동이도 옆에서 돌쇠 삼촌은 예쁜 신부와 결혼해야 해. 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이석수 역시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는 듯했지만 워낙 해맑은 성정이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석수는 새로운 수로를 개발하기 위해 북쪽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험준한 산세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유난히 어려운 곳이었고 사람들은 오랜 가뭄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석수는 특유의 능력을 발휘하여 며칠 밤낮으로 땅의 기운을 살폈고 마침내 깊은 산골짜기에서 새로운 물줄기를 찾아냈습니다. 이 물줄기를 마을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깊은 계곡에 다리를 놓아야 했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돌을 나르고 나무를 베었지만 워낙 험한 지형이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돌을 나르고 진흙을 치우는 여인이 이석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매화였습니다. 매화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았지만 강인한 생활력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매화는 혹시라도 남은 일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다시 나와야 할까봐 홀로 남아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을 헛디뎌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도 없이 진흙만 가득한 웅덩이에서 매화는 허우적거렸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라 아무도 그녀의 비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다음 날 작업을 위해 미리 와서 지형을 살피던 이석수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땅의 기운뿐 아니라 주변의 미세한 소리에도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석수는 진흙탕에 빠진 매화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몸을 던져 그녀를 구해냈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채 매화를 끌어올린 이석수는 오히려 매화보다 더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십니까요? 매화는 자신을 구해준 이석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폐를 끼쳤습니다. 이석수는 해맑게 웃으며 괜찮습니다요. 하고 답했습니다. 이튿날 매화는 이석수를 위해 따뜻한 물과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진흙투성이인 그의 손발을 직접 씻겨주었습니다. 이석수는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보살핌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매화는 그의 순박하고 거짓 없는 미소에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 후 매화는 이석수에게 아침마다 정성껏 끓인 약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혹여나 다친 곳이 아프지 않을까 염려하는 매화의 따뜻한 마음에 이석수는 감동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잠시 잔치가 열리는 날 밤 매화는 용기를 내어 조용히 이석수를 불렀습니다. 나리, 말씀드릴 게 있사옵니다. 이석수가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나리를 처음 본 날부터 마음에 품었습니다. 제 마음이 폐가 되지 않았으면 하옵니다. 이석수는 아무 말 없이 매화를 바라보다가 급히 고개를 숙이며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진흙이 묻은 옷차림 그대로 다시 돌아온 이석수는 마을 어귀에서 매화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매화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이석수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아씨의 마음을 받을 자격도 없으면서 혼자 겁을 먹었습니다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아씨 곁에 있고 싶습니다요. 저도 아씨를 좋아합니다요. 매화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수로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날 저녁 이석수는 마지막으로 계곡 아래를 살피고 돌아오며 매화와 마주쳤습니다. 매화는 손에 조심스레 감싼 작은 복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나리, 내일 공사를 마치시면 이것을 꼭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손수 수놓은 것입니다.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이석수는 그 복주머니를 받으며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아씨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옵니다요. 매화는 놀란 듯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잠시 스쳤고 말로는 전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그 짧은 순간에 오갔습니다. 다음 날 수로 공사가 마무리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이석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 도중 이석수는 매화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매화 아씨, 저는 아씨가 참 좋습니다요. 저와 함께 평생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요? 매화는 이석수의 고백에 이번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웃음과 함께 오랜 기다림이 벗겨진 듯한 안도감이 맴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연분을 축복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오랜만에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석현 부부는 이석수와 매화의 혼인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최수연은 직접 혼례복을 지어주고 잔치를 준비하며 친자식처럼 보살폈습니다. 혼례를 올린 이석수와 매화는 수리청 옆에 작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매화는 이석수의 부족한 부분을 현명하게 채워주었고 이석수는 매화의 사랑을 받으며 더욱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현동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이석수에게 수리청의 업무를 배우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석현과 이석수는 신분을 초월한 우정으로 서로를 돕고 세상의 편견을 깨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석수는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닌 땅의 신령한 기운을 가진 이석수 어르신으로 불리며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수리청은 이석수의 뛰어난 능력과 이석현의 체계적인 관리 아래 전국 각지의 샘물과 수로를 만들어냈고 조선은 풍요로운 땅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석현 부부는 이석수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통해 많은 사람을 도우며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났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녁이면 이석현이 활수지략을 더욱 보완하며 새로운 지식을 이석수에게 설명해 주었고 이석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최수연은 이석수를 위한 특별한 간식을 만들어주며 그를 아들처럼 보살폈습니다. 도련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쉬셔요. 형수님 고맙습니다요. 형수님께서 주시는 차가 제일 맛있습니다요. 이석수는 부부를 보며 감격에 겨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저 정말 행복해요. 바보 같은 저를 이렇게 보듬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요. 그의 눈가에는 금세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화 또한 시부모를 모시듯 정성스레 이석현 부부를 섬겼고 이석수와 매화는 서로를 깊이 의지하며 끈끈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즈음 이석현 부부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석현이 쓴 도와 인에 관한 글 은 임금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고 그 글은 한양의 성균관에서도 후학들이 돌려 읽는 명문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글 속에는 백성을 품는 마음, 거지에게서도 도를 배울 수 있다는 사유의 깊이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조선의 학문 풍토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왕은 이석현을 경서 편찬의 중책에 임명하였고 그의 아내 수연 역시 궁궐 내 여인들을 위한 여염 교육을 지도할 어른으로 초청되어 품격 있는 삶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가난한 초가에 살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넉넉해진 살림살이로도 늘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학문을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그들의 집은 이제 동네 사랑방이라기보다 배움과 인정의 집이라 불리게 되었고 한양의 선비들도 먼 길을 마다 않고 이석현을 찾아와 돌을 묻고 갔습니다. 이처럼 이석현 부부는 스스로 부귀를 좇지 않았지만 백성과 나라가 그들을 높이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평생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이석수 부부가 항상 함께 있었으니 그들의 집안은 가난했으되 결국 모두가 만석군이 된 참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신분과 배경을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와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석현과 이석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선사합니다. 신분을 초월한 그들의 우정은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의 재능을 믿어줄 때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석현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과 나눔의 미덕을 잃지 않았고 돌쇠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 비로소 타고난 재능을 세상에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석수처럼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재능을 가진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석현처럼 그 재능을 알아보고 키워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자 하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 모두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활수지략을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이석현과 이석수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